창덕궁을 불 지르려고 하는 놈이 적발이 됐어요. 남대문, 숭례문이 불탄 게 엊그제같이 느껴지고, 광화문 쪽의 낙서, 창덕궁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를 했는데 23일 창덕궁에 들어가서 담배를, 원래 그 고궁에는 문화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라이터로 대조전 문고리에 고정장치에 불을 붙이려 한 한순간입니다. 사실은 이런 건 대부분 목재가 많기 때문에 순간에 라이터를 이렇게 그 종이 같은 데 딱 하면 금방 타버리죠. 이건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남대문이 불탈 때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 굽다가, 삼겹살 굽다가, 구워 처먹다가 거기서 똥 싸고 뭐 거기 오줌 싸고 그 안을 그걸 기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동대문 보면은 이게 못 들어게 해놓긴 해놨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이런 데에 이렇게 불 지르고 이렇게 이런 위해를 가하는 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도 제가 예전에 광화문 반달리즘 할 때도 얘기했나요? 실제로 이런 반달리즘 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의 수사사법 시스템은 소위 예비검속이라든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나 독재시대 때의 이 사찰 관련된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 걸 잘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할 거는 다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 같은 건 다 하면서도 실제 정작 필요한 이런 그 재범 위험성 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팅 작업은 거꾸로 안 하죠. 이 반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계속 범죄 분석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범죄 분석센터는 객관적으로 과학수사위원회 같은 이런 데에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 조건하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범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인 범죄자들의 리스트 작업도 분명히 엄격한 관리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린 것도, 프로파일링은 바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루시네이션? 일종의 이게 뭐냐면은 뭐 환각, 착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저기 바드라든가 요즘 뭐죠? 또 뭐 이런 챗 GPT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눌러보시면은 제미니 같은 거, 저도 그거를 이제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은 한 3분의 1은 맞아요. 근데 3분의 1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엉뚱한 정보, 잘 모르는 정보를 써놓은 거를 그대로 학습을 한 거죠. 잘못된 학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자체가 이걸 엉성하게 놀릴 구조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잘못된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 악의적인 누군가가 그걸 정보를 왜곡해서 놓은 결과. 그래서 실제로
챗 GPT 같은 AI, 제미니 같은 바드 뭐 이런 데 하면은 진짜 그럴싸해요. 저도 제 이름 넣어보면은 한 3분의 1은 맞대니까요. 3분의 1은 완전히 틀려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특히 이제 그 법률 AI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법률 AI, 그 법률 AI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수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수 판례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판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1,000원씩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적지 않게 들겠죠. 그나마 그 한국 법원의 법 판결문이죠. 판례죠. 판결문 데이터는 다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법은 이미 다 그 뭐 짧은 몇 법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사례가 어떤데 그게 어떻게 당사자가 누구고 그것에 대해서 사례로 해서 재판이 진행돼 갖고 판례가 그 재판 과정에 이렇게 돼 갖고 판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또 해석한 다양한 논문들, 하나의 판례가 형성되면 다양한 논문들이죠. 이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판례가 공개가 안 되고 돼도 매우 제한적으로 되니까 편향적인 형태의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I 학습의 보고라고 하는 법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나마 이제 이 의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그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조금은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편향적으로 되죠.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히 법률 같은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범죄 AI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니 언론에 나오는 무슨 살인 사건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발생한 거에 대한 보고입니다. 발생한 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일산에 어디서 뭐 누가 현사체가 발견됐는데 자살 사건 같다라고 실제로 이게 자살 사건으로 보고됐지만, 발생 보고가 됐지만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타살이건 아니면 사고사거나,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도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팩트로 가는 어떤 과정과 결과죠. 그 팩트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은 대법원 판단이 나와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살인 사건이 있어. 진짜 사람이 죽어갖고 수사를 해보니까 누가 죽였어. A란 사람이. 근데 문제는 가다 보니까 실제로 판결이 나와서 A에 의한 살인 사건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A가 죽인 게 아니라 B도 죽였는데 B는 사실은 이 플리바게닝에서 빠져나갔어. 그럼 실제 범죄의 범인은 A, B인데 판례가 나타나는 건 A밖에 없고 B는 그냥 제보죠. 그럼 도대체 팩트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그 다양한 그 발생부터 수사 과정부터 그 결론까지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학습을 쭉 하지 않으면은 단지 언론에 나온 거로만 학습하면 이건 완전히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찰이나 검찰들 수사 개판으로 하고 엉망으로 하고 뭐 빼먹고 막 무능하고 막 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범죄 AI 자체가 그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 기록에 대한 범죄 수사 기록에 대한 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제가 94년 미국의 프로파일러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서 인종 프로파일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인종 프로파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엉성하게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임박했습니다. 이제 법률 시장 개방되고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나 뭐 서구 나라들은요 이미 그 리걸 테크라고 해서 리걸 테크 자체에 대한 걸 학습한 법률 AI들이 지금 실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엄청 늦은 거죠. 2027년 법률 AI 시장 규모는 무려 62조 465억 달러. 골드만삭스도 보고서에서 법률 산업 전체의 업무가 44%가 자동화될 것이다. AI 법률 산업의 혁신.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이 법률 AI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 산업이 AI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거로 예상합니다. 이게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 산업에 있어서 특히 AI 기술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건 법률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쭉 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나라는 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판결문도 없고 한국의 법률 데이터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 있는 어떤 챗 GPT나 구글 바드 같은 거, 제미니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련한 새끼들이죠. 지금 있는 경찰 수뇌부 놈들이라든가 소위 그 이 대통령실에서 뭐 이게 뭐 AI 얘기하고 뭐 지랄지랄 하지만 결국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니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 사단은 이 엉망진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이죠. 자 어쨌든 동물 학대에 대한 부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길고양이가 어디서 이상하게 잔인하게 훼손돼 갖고 어디 전시돼 있었는데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 애들은 에이 뭐 그거 편 지금 알았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수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근처에 그런 게 여러 건 발견되거든. 했더니 구청에 얘기했더니 우리 수거된 거 없는데 누군가 이제 그냥 갖다가 또 버린 거죠. 청소하시는 분이. 그럼 그런 범죄가 실제로 있죠. 근데 사라져 버린 거죠. 경찰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뭐 고양이 아니면 뭐 개 이런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가 실제로 여러 건 있습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인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어요. 그 카라 단체에서. 근데 거부를 했어요. 근데 시민 민원이 계속하자 부검 우리가 받아주자고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고 실제로 문제는 경찰에 동물 사체 부검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만들어 놓고 아니 여러 가지 그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 놨죠. 정작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실행하기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도 없고 수사관 애들이 그걸 할 생각도 없고 실제로는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보면 2021년 경찰청이 만들어 놓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 사체 부검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동물에 대한 부검을 할 수 있는 동물 관련된 부검 의의가 있느냐? 부검 수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한 2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은 차라리
동물학대 특별 사법경찰을 지자체에서 서울 같은 데 만들 수 있잖아요. 서울같이 뭐 1000만이 넘는데 이게 없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들한테 경찰청의 검시관 형태처럼 그런 검시관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를 뭘 두거나. 그러니까 경찰이 이 모든 부검을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하면 왜 경찰한테 맡겨? 동물학대 특사경한테 맡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의 어떤 개별 특이한 영역의 범죄를 일반 경찰한테 맡기면 일반 경찰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특사경을 좀 확대해 갖고 거기서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범죄라든가 불편한 문제를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귀찮아하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맡기는 것보다 특사경을 만들고 특사경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겠는 거. 이런 방식의 전향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기동순찰대하고 형사기동대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목적으로 출범한 지 상당수가 지났죠. 조선 사건 여러 가지 그 신림동 사건 생기면서. 근데 여기가 이제 웃긴 거는 2023년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까지 119 신고 건수가 퍽퍽 줄어들었대요.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엔 2023년 3월에는 36만 8,942건이었는데 112 신고가 올해 3월에는 30만 7천 건이에요. 말하자면 6만 건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서울 경기남부청도 35만 건에서 27만 건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4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존에 30만 건 넘는 형태의 어떤 그 신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그 신림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로 어디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싸움이 나고 뭐 이런데 요은가 그런데 싸움이 나고 그러면 신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이 있으니까 신고하기보다 저기 있으니 이렇게 불러. 이런 형태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그러니까 수집 근처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은데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경찰 안 와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으로 나가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순찰되는 것은 112 신고가 줄어드는 건 4분의 1이 줄어드는 정도의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기동순찰대하고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에 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는 43개 권역 1,335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출동하는. 근데 원래 거기 사건이 많이 있을 때 가 있으면 당연히 신고 떨어지는 건 맞아요. 문제는 112 신고가 줄어드는 것이 치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발생한 사건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 있으면은 술 먹고 싸움질하던 놈들이 싸움을 안 할 것이냐? 아니죠. 싸움을 했지만 이게 있으니까 바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일일이 신고가 줄어드는 거냐?
아니 어차피 112 신고라고 하는 것은 112를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고 출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나 이렇게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치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이렇게 112 신고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예를 들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 사건, 뭐 살인이든 성범죄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강도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현장에서 치고받는 것이 줄어들었느냐, 요걸 분석을 해봐야죠. 우리가 애초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배치하게 된 이유는 이상동기범죄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물리력을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서 칼질하려고 막 하던 놈들이 현장 경력 때문에 못 탔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죠? 실제로 어떤 놈이 내가 진짜 내 칼 사람 막 죽이려고 사거리에서 생각을 했는데 저놈들이 여기 있어? 못했어.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다른 사건의 수사와 처리에 지체가 없느냐. 예를 들면은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 근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건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범죄는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고, 제대로 분석이 안 되면은 그냥 코에 걸면 코에 귀에 걸면 귀에 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재미있죠, 이런 거는. 자, 사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이 5만 7천 명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했을 때 5만 3천, 4천 명이랬는데 한 3천 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서울신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신문에, 특히 서울신문이 이걸 많이 다루는데 너무 과밀 수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너무 좁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한테 그러면은 지금 너무 좁아갖고 교도소에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고 그러는데 데이터나 좀 도대체 얼마나 좁은 거야.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실제로 상임위석상에서 신문지 해갖고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거 실제로 했었잖아요. 데이터가 뭘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 실제로 그 데이터를 공개하면 문제가 되니까. 6평에 11명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6평이면 생각해보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렇습니다. 여기 제 방보다 11명이에요. 근데 6평에 그것만 있습니까? 간물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도 있고 11명이 하려면 진짜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니까 몸 치고 받고 그러다 싸우고 막 관짝 감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전제는 그겁니다. 범죄자들이 좀 고통을 받으면 어때? 당연히. 응? 그러니까 그거 깜빵 가래? 그렇죠.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 돼갖고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게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수용 인원이라는 것을 산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적정한 산출 인원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도에 수용자 한 명당 개인 공간을 0.4평도 안 되는 공간을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위헌이니까 2023년 말까지 0.8평으로 늘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도소 더 줬습니까? 더 못 줬어요. 근데 사람은 늘어났잖아요. 더 빡빡해요. 인권위도 계속 개선을 권고하는데 문제는 정원 대비 2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은 7, 일본은 7.2,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는 7.0을 권고하는데 우리는 2.58이에요. 대법원 과밀수용 기준으로도 이미 2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맞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명히 재소자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주는 거 맞아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니네들 제대로 죄 안 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형벌권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교화. 교도소를 만드는 이유는 교화의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주면서 교화도 돼야 되는 거예요. 고통만 주려고 하면 왜 그거에 교도소에 가다 놓습니까? 대롱대롱 매달아 놓지. 죽여버리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더더군다나 미결수는 좀 그렇다. 이건 기결수는 그렇다고 쳐. 그래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 근데 미결수. 불구속 재판받는, 그러니까 구속 재판받는 사람들, 재판 중인 사람들, 수사 중인 사람들한테는 이러면 안 되죠. 무죄 추정이니까.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닌 거 아니냐. 글쎄요. 이게 지금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거 진짜 보복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이런 놈들이라든가 진짜 위험한 자들, 성범죄자들, 소년, 그러니까 아동성범 이런 진짜 가둬야 될 놈들은 엄격하게 가둬서 진짜 교도소 안에서 고통을 더 주든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고통을 줘야 될 애들은 빠져나가고 굳이 고통 줄 이제 구속 재판 아니 불구속 재판해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졌는데 굳이 교도소 가둘 필요 없이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법무부가 일종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냐. 지들이 이런 형태의 교도소에 대한 권력을 통해서 통제권을 통해서 가석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권력을 가지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법무부가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맞냐. 저는 사실 법무부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갖고 교정청이 별도의 어떤 것을 법무부보다는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처벌을 받아야 될 고통을 줘야 될 애들은 고통을 주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제대로 재판하고 평가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도소에 배치하고 교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깜빵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심각히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투표율이 지난번에 비해서 1%가 떨어진대요. 뭐 70%가 넘으면은 뭐 야당이 유리하고 65%가 넘으면 그거 안 되면 여당이 유리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실제로 투표율이 70은 안 되겠죠. 70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65까지는 된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것도 돼봐야 되는 거지. 저는 KBS 1 생방하러 갑니다.